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6페이지 보시면 돼요. 자, 교재 16페이지 가셔가지고, 자, 지금부터 우리가 조세 총론과 관련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조세가 뭔지의 기본 개념을 보셔야 되는데, 뭐, 우리 시험 문제에서 조세의 기본적 개념을 가지고 시험 출제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세가 뭔지를 읽어만 보시면 되지 뭐 그 내용을 따로 기억할 필요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교재 16페이지. 자, 읽어볼게요. 우리가 조세라는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법에서 정한 가세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가징수하는 검정급부를 말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유식한 말로 뭡니까? 재정 수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리가 재정 수입을 조달하기 위해 가지고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검정급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대급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대급부가 없기 때문에 뭐를 기대하지 말라고요? 내가 세금을 이만큼 냈으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에게 그에 준하는 혜택을 돌려주겠지. 그런 기대는 하지 말라고요. 반대급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강제적으로 거두드립니다. 그래서 뭐 하셔야 됩니까? 내기 싫어도 내야 됩니다. 안 내고 버티면 집에 재산에 압류가 들어와요. 뭐 아파트나 차량 번호판이나 아니면 이런 예금 통장에 압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조세가 뭔지 눈도장 찍으시고, 그다음 이제 밑에 조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조세 특징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1번 가세 주체하고 5번 납세 의무 이행 방법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되고, 거기 뭐 가세 근거, 가세 목적, 무보상성 이런 것들은 전혀 몰라도 돼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가세 주체부터 봅시다. 자, 가세 주체와 관련해 가지고 자, 첫 번째 하셔야 될 거 용어 개념부터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세 주체가 뭔지 용어 개념을 잡으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가세 주체를 한마디로 딱 설명하면 가세 근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세 주체를 한마디로 딱 설명하면 가세 근자를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가세 주체라는 것은, 자,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한을 가지는 자를 가세 주체라고 얘기를 해요. 뭐, 자, 일단 요 얘기를 좀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용어 개념을 가지고 시험 출제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용어 개념, 용어 정의를 가지고 시험 출제를 한 적은 10년 동안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어 개념은 우리가 느낌만 잡으시면 되지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용어가 주어졌을 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내가 느끼고만 계시면 되지 완벽하게 이해할 것도 없고 기억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게 무슨 말인지를 느끼고만 계시면 돼요. 옆에 짝지가 설명해달라고 했을 때 설명 못 해도 됩니다. 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가세 주체가 뭔지 이거 기억할 거고 그냥 느낌만 잡으시면 되는데, 우리가 딱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가세 근자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한을 가진 자를 가세 주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로 참고하셔야 될 거. 그러면 가세 주체는 누구 이어야 하는지. 자, 교재 거기 16페이지 조세 특징 1번. 우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세 주체 이어야 한다. 자,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가세 주체는 누구 이어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교재 17페이지 5번 납세 의무 이행 방법. 자, 읽어볼게요. 우리가 조세는 거기 첫째 줄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그러나 납세 의무자의 납부 편의를 고려하여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상속세는 물납을 인정하고 있다.
요게 이제 우리 시험에 나와요. 자, 그래서 자, 오늘 받은 프린트를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받으신 프린트 중에 그 옆으로 길게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옆으로 길쭉하게 되어 있는 프린트, 그게 이제 수업 시간에 볼 프린트이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받으신 프린트, 그 내용 정리 프린트 몇 페이지 보시냐면은, 자, 2페이지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용 정리 프린트 2페이지를 보시면서, 자, 제 설명을 들으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뭐라고 우리 교재에서 읽어보셨냐면은, 조세는 금전으로,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요게 이제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 던졌습니다. 수정할게요. 재산세와 상속세는 우리가 물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험 문제에서 요 물납과 관련된 이야기가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 물납과 관련된 이야기가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자, 오늘 받으신 프린트를 가지고 물납과 관련된 이야기를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오늘 받으신 내용 정리 프린트 2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물납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 일단 물납이 뭡니까? 그냥 글자 그대로 갑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래 반 이상은 뭡니까?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글자 그대로 가시면 돼요. 우리가 조세를, 그러니까 조세를 현금이 아닌 현물로, 그러니까 조세를 현금이 아닌 현물로 납부하는 게 뭡니까? 물납입니다. 그러니까 현물 하니까 뭐 느낌이 좀 잘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뭡니까? 부동산, 주식, 채권과 같은 현물로 납부하는 게 뭡니까? 물납이에요. 자, 그러면 물납이 뭔지 용어 개념 참고하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물납과 관련해 가지고 첫 번째 보셔야 될 거, 물납이 가능한 조세와 물납할 수 없는 조세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요게 우리 시험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나라 조세들 중에서 물납이 가능한 조세는 자, 거기 프린트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세들 중에서 물납이 가능한 조세는 재산세, 상속세 두 개 조세만 물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 물납이 가능한 조세를 물어보는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두 개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물납이 가능한 조세가 최소 4개는 돼야 물어볼 건데 2개밖에 없어가지고 물납이 가능한 조세의 종류를 물어보는 경우는 잘 없어요. 봐봐요. 물납이 가능한 조세가 4개는 돼야 불가능한 거 하나 끼가 가지고 다음 중 물납할 수 없는 조세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2개밖에 없어가지고 물납이 가능한 조세를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물납이 가능한 조세의 종류는 그냥 읽어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공부 포인트를 두셔야 됩니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는 우리가 3년 전에 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물납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여기다가 공부 포인트를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동산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뭡니까? 틀렸다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는 3년 전에 물납제도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물납을 할 수가 없는데 부동산으로 납부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오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물어보지 여기는 잘 안 물어봐요. 그래서 여기다가 공부 포인트를 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보셔야 되냐면은 여기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재산세 물납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1, 2월 과정에서는 기초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알고 계셔야 될 거, 재산세를 언제 물납할 수 있는지. 우리가 재산세는 물납이 가능한 조세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는 물납이 가능한 조세인데, 자, 그러면 언제 물납할 수 있는지 물납 요건을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두 가지 요건이 붙습니다. 자, 첫 번째, 언제?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했을 때. 요게 첫 번째 조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 뭐 해가지고 신청한 후 허가를 받았을 때. 우리가 재산세를 물납하려면은 일단 신청하고 허가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해가지고 물납을 신청했는데 우리가 가세건자가 허가를 하지 아니하면 물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이제 재산세 물납 요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거, 우리가 재산세를 우리가 이제 물납을 할 수가 있는데 무엇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뭘로? 부동산으로. 그 부동산으로 물납을 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포인트를 두셔야 됩니다. 어떤 부동산인지 여기가 포인트예요. 요게 우리 시험 29회 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29회 때 이렇게 물었었어요. 어떻게 물었었냐면은 29회 때 나왔던 문제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맞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울산광역시, 그러니까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갑이 울산광역시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우리가 이제 북구청에서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럼 이제 29회 때 문제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조건이 주어지면서 뭐라고 물었냐면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에서 부과한 재산세를 경주시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게 29회 때 물어봤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울산광역시 북구청에서 부과한 재산세를 경주시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납부할 수 있다. 틀렸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만 물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디? 우리가 북구청에서 부과한 재산세는 북구 관할구역 안에, 그러니까 북구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으로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데 다른 지역인 경주시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납부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잖아요. 요게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정확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하셔야 될 이야기. 조금 전에 이제 뭐라고 배우셨냐면은 재산세를 물납하려면은 1차적으로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거, 물납 신청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물납 신청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물납 신청을 하면 가세건자는 물납을 허가할 것인지 불허가할 것인지를 통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납 허가 여부를 언제까지 통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고하셔야 될 거, 물납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우리가 이제 물납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가치는 시가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거, 언제의 시가입니까?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뭘 가져오셔야 되냐면은 1시간 전에 공부한 이야기를 가져오셔야 돼요. 우리가 1시간 전에 부동산 관련 세법을 이야기하면서 보유 관련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가세 기준일이 있었지요. 언제? 6월 1일. 그러니까 가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유 관련 조세를,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보유 관련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가세 기준일이 6월 1일이에요. 그럼 봐봐요. 가세 기준일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물납 부동산도 언제? 가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여기 시점이 정확하셔야 돼요. 요게 우리 시험 27회 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27회 때 이렇게 물었었어요.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을 할 수가 있는데 물납하고자 하는 부동산은 7월 1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요게 27회 때 문제예요. 그러니까 7월 1일도 아니고 1월 1일도 아니고 가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의 시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가 물납이 시험에 나왔을 때 물납이 보편적 수준에서 시험에 나오면 여기까지 물어봐요.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가 많이 까달스러워지면 거기 오늘 받으신 프린트에 정리된 내용들 중에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하지 아니한 부분에다가 답을 던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은 여기까지만 잡으십시오. 그러니까 당분간은 여기까지만 잡으시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세법 공부가 익숙해지면, 그러니까 세법 공부가 익숙해지면 그게 이제 언제냐면은 5월달이나 7월달 정도 되면 제가 오늘 설명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들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일반적 수준에서 나오면 제가 오늘 언급한 여기까지 딱 물어봐요. 근데 시험 문제가 많이 이제 까달스러워지면 기타 등등을 물어볼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여기까지만 잡으시고 한 5월달, 7월달 정도 되면 나머지 이야기들도 이제 눈길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자, 거기 왼쪽에 분납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받으신 정리 프린트 2페이지 거기 왼쪽에 보시면 분납이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자, 시험 문제에서 분납을 물어보든 물납을 물어보든 둘 중 하나를 정답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한 80%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이 분납 물납은 반드시 정리하시고 시험장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일단 분납이 뭡니까? 뭐 그냥 글자 그대로입니다. 세금을 분할해서 납부한다고요. 그러니까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건데, 자, 몇 번 분할 납부하겠습니까? 2번, 3번, 4번, 5번. 2회입니다. 2회. 우리가 이제 이야기예요. 우리가 제가 분납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분납이 뭔지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보면 이거예요. 우리가 세금을 납부 기간 내에, 그러니까 세금을 납부 기간 내에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그러니까 납부 기간 내에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납부 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2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는 게 뭡니까? 분납입니다. 그래서 몇 번? 1번, 2번. 그러니까 납부 기간 내에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고 납부 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2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나머지 금액을 납부함으로 인하여 세금을 2회 분할하여 납부하는 게 분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느낌만 잡으시면 되는 거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 답을 찾기를 위해, 시험 문제 답을 접근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건 이겁니다. 첫 번째, 분납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 분납이 가능한지. 자, 뭐 쉽게 가봅시다. 여러분들 인터넷 쇼핑할 때 무조건 무이자 할부 해줍니까? 무조건 할부로 살 수 있어요. 자, 결제 금액 8,600원 할부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얼마 이상? 5만 원 이상일 때 할부해줘요. 쇼핑 안 합니까? 직접 발로 걸어 백화점 가시는 것 같네요. 우리가 인터넷 쇼핑을 해보시면 5만 원 이상 되어야 할부 결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분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게 이겁니다. 얼마를 초과했을 때 분납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얼마를 초과했을 때 분납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거, 거기 프린트 보시면 조세들마다 그 요건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기 때문에 시험에 물어보는 겁니다. 왜? 헷갈려 하니까. 출제하시는 분들이 재미있잖아요. 출제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헷갈려가지고
틀리겠지. 그런 마음으로 출제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출제위원들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은 항상 문제를 만들 때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를 실수해가지고 틀리겠지. 그런 마음으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는 것들, 안 헷갈리는 것들, 이런 것들은 웬간해서 답으로 던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났을 때 요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자, 분납할 수 있는 요건이 조세들마다 다르다는 걸 구분하셔야 되는데, 그 프린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재산세 분납 요건이 올해부터 개정됩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 세법을 공부한 기억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재산세 분납 요건이 개정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일단 뭐 결론을 이야기하면 조세들마다 분납할 수 있는 요건이 다릅니다. 자, 양도소득세는 언제?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했을 때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납부세액이 얼마? 500만 원을 초과했을 때. 잠깐만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개정된 내용을 잠시, 작년까지 500이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개정된 걸 깜빡했습니다. 금방 개정됐다고 이야기해 놓고는, 이게 이제 법이 바뀌다 보니까, 제 머리가 잠시 혼동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게 작년까지 500이었는데 올해부터 250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잠시 깜빡했습니다. 자, 다시 그럼 가볼게요.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했을 때 분할 납부가 가능하지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언제?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했을 때 분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거, 우리가 조세들마다 분납할 수 있는 요건이 다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거, 분납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분납할 수 있는 기간을 보셔야 되는데, 자, 요것도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조세들마다 분납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다.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언제? 납부 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2개월. 잠깐만요. 다시 갈게요. 자, 다시. 양도소득세 재산세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재산세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몇 개월? 2개월 이내에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분납이라는 것은 납부기간 내에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고 납부 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2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는 게 분할 납부예요. 그러면 우리가 양도소득세 재산세는 납부 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납부 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 이내에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 우리가 조세들마다 분납할 수 있는 요건이 다르고 조세들마다 분납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다는 거. 요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하셔야 될 거, 분납 신청 기간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납 신청 기간을 참고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조금 전에 봤던 물납 신청 기간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법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헷갈린다는 거. 이런 것들이 헷갈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보면 안 헷갈리는데, 문제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민법, 개론, 공법 공부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세법 공부를 자주 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법은 뭡니까? 수업 들을 때는 구분했는데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면 그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여기가 헷갈리시면 안 돼요. 물납 신청 기간과 분납 신청 기간이 다르다라는 거. 자, 우리가 조금 전에 프린터에서 보셨습니다. 물납 신청은 언제까지 하셔야 됩니까? 우리가 물납 신청은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그러니까 물납 신청은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물납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분할 납부 신청은 납부 기간
내에만 신청하시면 돼요. 신청 기간이 달라요. 우리가 물납은 납부 기한, 그러니까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는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납부 기한이 예를 들어서 6월 30일이면, 그러니까 납부 기한이 6월 30일이면 10일 전까지. 언제입니까? 6월 20일까지는 물납 신청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분납 신청은 납부 기간 내에, 그러니까 납부 기한이 6월 30일이면 언제? 6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분납 신청, 물납 신청 기간과 분납 신청 기간이 달라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분납에서 보셔야 될 일반적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이렇게 돼요. 시험 문제가 일반적 수준에서 나오면 여기까지 답을 던져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가 까달스러워지면,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답을 던지냐면은 거기 갈로 5번. 분납 가능한 금액 크기를 구분하는 문제에다가 답을 던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십시오. 당분간은 여기까지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분납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분납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분납 신청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까지만 당분간 공부하시고, 우리가 이제 세법 공부가 익숙해지면 그게 이제 언제냐면은 7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7월 달 문제 풀이 들어가면 여기다가 이제 뭐를 추가하셔야 되냐면은 분납 가능한 금액 크기. 말 바꾸면 납부 기간이 지난 후에 납부할 수 있는 금액 크기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 까다로워지면,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재수 없으면 시험에 나와요. 시험 운이 없으면. 자, 그럼 요게 이제 오늘은 제가 양도소득세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뭐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고, 양도소득세만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분납 가능한 금액 크기, 그러니까 분납 가능한 금액 크기, 우리가 이제 표현을 바꾸면 납부 기간이 지난 후에 납부할 수 있는 금액 크기는, 자, 양도소득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냐, 납부해야 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냐에 따라 납부 기간이 지난 후에 납부할 수 있는 금액 크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 중 1,000만 원 초과 금액을 납부 기간이 지난 후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 중 50% 이하 금액을 납부 기간이 지난 후에 납부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제일 먼저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1,800만 원인 경우. 자, 그러면 지금부터 판단을 해 보십시오. 납부 기간 내에, 자, 최소 얼마를 납부하셔야 되고, 납부 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얼마를 납부하셔야 됩니까? 800만 원. 자, 결정하셨으면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싸우지 마시고요. 자, 일단 납부세액이 1,800만 원이면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이하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이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납부 기간이 지난 후에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1,800만 원 중 1,000만 원 초과 금액을, 그러니까 1,800만 원 중 1,000만 원 초과 금액을 납부 기간이 지난 후에 납부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이야기를 역으로 이야기하면 납부 기간 내에 최소 1,000만 원은 납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납부 기간 내에 최소 1,000만 원을 납부하고, 우리가 이제 납부 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1,800만 원 중 1,000만 원 초과 금액 800만 원을
납부 기간이 지난 후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건을 바꿔볼게요. 자, 조건을 바꿔보면 우리가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이 2,800만 원인 경우. 자, 그러면 자, 판단해 보십시오. 납부 기간 내에 최소 얼마를 납부하셔야 되고 납부 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얼마를 납부하셔야 됩니까? 자, 납부세액이 2,800만 원이면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닙니까? 그래서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납부해야 할 세액 2,800만 원 중에서 50% 이하 금액, 그러니까 50% 이하 금액을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 납부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이야기를 역으로 이야기하면 납부기간 내에 최소 50%는 납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800만 원의 50%면 얼마입니까? 1,4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납부기간 내에 최소 1,400만 원 납부하고 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1,400만 원을 납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가 많이 까다로워지면 이렇게 물어보거나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이 설명이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보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분납 신청 기간까지만 먼저 잡으십시오. 잡으시고 요 이야기는 천천히 잡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요건 시험에 잘 안 물어보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분납 물납에서 아셔야 될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몇 페이지 가시냐면은 교재 17페이지입니다. 자, 교재 17페이지 조세 분류. 자, 이 조세 분류가 우리 시험에 한 3년에 한 번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조세 분류를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다행스러운 건 조세 분류가 우리 시험에 나오면 3개 위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뭐 전체를 다 보려 그러지 마시고 3개 위주로 보시면 돼요. 그 3개가 어디냐면은 교재 17페이지 국세와 지방세. 그러니까 국세와 지방세 분류. 요게 우리 시험에 가끔씩 나옵니다. 뭐 국세, 지방세는 설명 안 해도 느낌 오지요. 이게 느낌이 안 오면 앞으로 갈 길이 험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세. 자, 조금 전에 이제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이야기를 가져올게요. 우리가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자를 가세 주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고, 가세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어야 한다고 우리가 조금 전에 30분 전에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국세는 이거예요. 국가가 가세 주체가 되어가지고 국가가 부가징수하는 조세가 국세고,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디에서? 세무서에서.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이야기하면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게 뭡니까? 국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세 주체가 되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가징수하는 조세가 지방세입니다. 뭐 그냥 글자 그대로기 때문에 뭐 따로 뭐 기억할 건 없을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 이제 기억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 어떤 조세가 국세로 분류되고 어떤 조세가 지방세로 분류되는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국세에 14개가 있고 지방세에 11개가 있는데 이걸 전부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어디만 딱 구분하시면 되냐면은 부동산 관련 조세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조세가 아니면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몰라도 됩니다. 자, 우리가 1월 1일 뜨는 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뭐 금년을 하겠다, 뭐 절주를 하겠다고 선언하신 분들이 계실 건데, 우리가 이제 금년 담배하고 관계되는 게 담배 소비세고 술하고 관계되는 게 주세 아닙니까? 그럼 이때 담배 소비세나 주세는 부동산 관련 조세가 아니기 때문에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몰라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부동산 관련 조세 중 어떤 조세가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만 구분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교재 딱 그거만 딱 정리해놨습니다. 그 교재 17페이지 보시면 자 국세로서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양도소득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는 국세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지방세라는 거. 여기까지는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왜 반드시 구분하셔야 되냐면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 시험 문제에서 가끔 물어봅니다. 가끔 물어봐요. 양도소득세가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간혹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 자,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겁니다. 우리가 조세를 부과하는 가세 관할. 조세를 납부해야 할 납세지가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인지 가세 물건 소재지인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납세 의무자 주소지인지 가세 물건 소재지인지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요. 이렇게 물어봐요. 자, 이렇게 봅시다. 자,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갑이 우리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분양한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했습니다. 우리가 부산 해운대구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기 전에 했는데 언제입니까? 작년 10월 달입니까? 부산이 해운대구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해제되면서 지역에 약간의 편차는 있겠지만 많이 오는 데는 뭡니까? 1억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갑이 이걸 구입한 금액, 자, 그래서 피 500 주고 샀는데 이걸 병에게 이 분양권을 프리미엄 1억을 받고 팔았다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가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상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양도차익 9,500만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대로 판단을 해보십시오. 갑은 양도소득세를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셔야 됩니까? 분양권 소재지인 해운대 세무서에 신고하셔야 됩니까? 아니면 갑의 주소지인 남대구 세무서, 갑의 주소지인 울산은 남구 세무서가 있어요. 울산 세무서 있지요. 예, 울산 세무서에 신고하셔야 됩니까? 자, 해운대 세무서, 울산 세무서. 이게 시험에 나와요. 이게 이제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납세 의무자 주소지인 울산 세무서냐, 분양권 소재지인 해운대 세무서냐.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울산 세무서입니다. 울산 세무서예요. 자, 왜 그런지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면은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우리가 부동산 관련 국세냐, 부동산 관련 지방세이냐에 따라 다르다고 알고 계시면 99% 정답입니다. 나머지 1%는 안 물어보기 때문에 몰라도 되고요. 자, 갑니다. 우리가 부동산 관련 국세는,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가세를 관할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국세는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가세를 관할하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국세는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반대로 부동산 관련 지방세는 가세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세를 관할하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지방세는 가세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국세는 사람 주소지고 지방세는 물건, 부동산 소재지예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우리가 보는 시험 범위 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이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원칙입니다. 원칙. 근데 우리 시험은 딱 여기까지만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물론 예외도 있어요. 예외도 있는데 그 예외를 물어볼 가능성은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괜히 그 출제 가능성이 1%밖에 안 되는 걸 보려고 하다가 헷갈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1%는 마음을 비우시고 이렇게만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럼 요거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자, 국세는 주소지고 지방세는 소재지인데 양도소득세는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 아닙니까? 그래서 자, 이 그림들을 이야기하면 어느 세무서에 자, 양도한 분양권 소재지인 해운대 세무서가 아니고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인 울산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됩니까?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교재 18페이지. 자, 교재 18페이지. 우리가 보통세와 목적세. 자, 이 보통세와 목적세를 분류하는 문제가 8년 전에 한 문제 나오고는 최근 7년간은 시험장 근처에 온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세, 목적세 분류는 일단 공부 보류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출제 경향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 직접세와 간접세 물어본 적 없으니까 눈길도 주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독립세와 부가세.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시험에 한 5년에 한 번 정도 시험장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해볼 테니까 설명 들어보시고 느낌 오시는 분들은 참고로 참고하시는 거고, 설명 들어보시고 느낌 안 오시면 오늘 이후로부터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 5년에 한 번이니까. 자, 일단 읽어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교재 18페이지 그 밑에 자, 부가세. 자, 읽어볼게요. 독립된 세원 없이 다른 본세를 기준으로 이중가세하는 예외적인 조세를 말한다. 뭐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요. 자, 뭐 이 부가세를 자,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다른 조세에, 그러니까 다른 조세에 부과하는 조세를 부가세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세에 부과하여, 말 바꾸면 다른 조세에 덧붙여서 부과하는 조세. 느낌 안 오시면 세금에 부과되는 세금. 그래도 느낌 안 오면 세금에 빈대붙는 세금. 세금에 부과되는 세금이 뭡니까? 부가세예요. 그러니까 세금에 빈대붙는 세금을 부가세로 분류합니다.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취득세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취득세에 농어촌 특별세가 빈대붙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에 지방교육세가 빈대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차이를 느껴요. 봐봐요. 갑이 상가를 10억에 매매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세율은
4%입니다. 우리가 농지가 아닌 일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세율은 4%예요. 그래서 취득세 4천만 원 들고 세금 내러 갔더만은 얼마를 내락하냐면 4,600을 내락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취득세에 농특세가 빈대붙고 지방교육세가 빈대붙어요. 그러니까 취득세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농특세가 빈대붙습니다. 취득세액의 10%. 아, 잠깐만. 아, 요거는 자, 이걸 잠깐만요. 이 기준을 지금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 그냥 자, 일단은 뭐 말을 끄집어냈으니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취득세에 농어촌 특별세가 빈대붙는데 몇 프로 빈대붙냐면은 취득세의 10%가 빈대붙습니다. 취득세의 10%의 농어촌 특별세가 빈대붙는데 헷갈리는 게 4%의 10%가 아니고 우리가 중과기준세율 2%의 10%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취득세 가가지고 공부를 할 건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 취득 시의 취득세 표준세율은 그러니까 부동산 취득 시의 취득세 표준세율은 부동산을 취득한 원인에 따라 다 다르고요. 유상 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농지냐 농지가 아니냐에 따라 다르고 농지가 아닌 부동산을 유상 승계 취득했을 때의 취득세 표준세율은 4%입니다. 자, 근데 취득세에 농어촌 특별세가 빈대붙는데 표준세율로 계산된 세액에 대하여 10%가 빈대붙는 게 아니고 우리가 중과기준세율로 계산된 납부세액에 대하여 10%의 농어촌 특별세가 빈대붙습니다. 그래서 2%에 10%면 얼마입니까? 0.2%예요. 자, 그 다음에 너무 자세히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붕 뜨고 계십니다, 지금. 근데 시험 문제에서 여기는 안 물어보기 때문에 여기는 안 물어봐요. 그래서 요 설명은 느낌 안 오시면 그냥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 잡으시면 돼요. 취득세에 농어촌 특별세가 빈대붙는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취득세 지방교육세가 빈대붙는데 이렇게 설명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워하고 또 안 물어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합시다. 그러니까 취득세 지방교육세가 빈대붙는데 몇 프로 붙냐면은 취득 가액으로 환산하면 0.4%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취득 가액으로 환산하면 취득세가 4%. 그 다음에 취득 가액의 0.2%에 해당하는 농특세가 빈대붙고 취득 가액의 0.4%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빈대붙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얼마 부담하셔야 됩니까? 4% 부담하는 게 아니고 4.6% 부담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세금을 뭡니까? 4% 4천만 원 내는 게 아니고 실제는 4,600만 원을 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빈대붙는 세금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세금에 부과되는 세금에 빈대붙는 세금을 부가세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는 딱 어디까지 물어보냐면 딱 여기까지만 물어봐요. 그러니까 취득세에 어떤 조세가 빈대붙는지, 등록 면허세에 어떤 조세가 빈대붙는지, 재산세에 빈대붙는 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빈대붙는 조세가 어떻게 다른지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 출제 범위지 구체적 계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99%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괜히 이 말을 끄집어내가지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부가세는 우리 시험에 보편적으로 출제되는 범위는 아니에요. 제가 아까 뭐라겠습니까? 5년에 한 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가세가 뭔지 느낌 오시는 분들은 나중에 취득세, 등록매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어떤 조세가 빈대붙는지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 부가세가 어떤 조세인지 느낌 없으시면 오늘 이후에 다시 쳐다보지도 마시라고요. 왜? 5년에 한 번 물어보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세 분류. 자, 조세 분류가 우리 시험에 나왔을 때 세 번째 물어보는 이야기. 자, 교재 49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교재 49페이지. 그러니까 교재 49페이지. 우리가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중 어느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인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우리 시험에 한 3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자, 봐봐요. 부가세가 어떤 조세인지 느낌 없으시면 야는 포기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부동산 어느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인지는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교재 49페이지 부동산 어느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인지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요거는 세법 공부가 누적이 되면 90%는 자동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세법 공부가 누적이 되면 90%는 자동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수업 첫 시간에 공부한 이야기. 자, 오늘 수업 첫 시간에 이렇게 공부하셨어요. 우리가 상속세 증여세는 무상 양도시 부과되지만 무상으로 이든, 자, 다시 상속세 증여세는 무상 양도시 부과되지만 무상 이전 받은 자가 무상으로 취득한 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상속세 증여세는 양도 관련 조세가 아니고 취득 관련 조세로 분류한다 그랬지요. 그 다음에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고 살짝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봐봐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가 이제 누적이 되면 상속세 증여세가 취득 관련 조세라는 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보유 관련 조세라는 게 자동으로 다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세법 공부가 누적이 되면 90%는 자동으로 다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걸 지금 일부러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다 구분이 됩니다. 90%는. 자, 그런데 나머지 10%는 구분이 안 됩니다. 그 10%를 7월 달부터 기억하시면 돼요. 그 10%가 어디냐면은 교재 49페이지 보십시오. 거기 정리된 표 보시면서 제 말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재 49페이지고 정리된 표에 보시면 거기 부가가치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가 부동산 어느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인지는 7월 달부터 일부러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나머지 조세들은 세법 공부가 누적이 되면 자동으로 다 구분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조세 분류에서 보셔야 될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몇 페이지로 돌아가시냐면은 교재 23페이지로 돌아갑니다. 자, 교재 23페이지로 돌아가셔가지고 세법 용어 정의를 보셔야 되는데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